안녕하세요. 화장품 기획 및 개발 13주차 수업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자주 그 거리에서도 볼 수 있는 화장품 프랜차이즈에 대한 부분을 같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로는 508페이지부터고요. 508페이지부터 538페이지까지입니다. 교재 내용을 보시면요, 그 기말고사 때 나올 수 있는 그 출제 경향의 문제들에 대해서 확인이 가능하실 거고요. 예시안은 이번 주 중으로 해서 LMS에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보시면 이 교재에 있는 뒷부분에 있는 뭐 토론 문제, 기초 객관식 문제 중에서 출제가 될 거고요. 객관식도 있고 서술형도 같이 포함해서 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출제 내용은 그 LMS의 퀴즈와 서술형에서 모두 출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숙지를 해주시면 제가 뭐 이번 주에 올려드리더라도 그 내용을 풀었던 문제들이시니까요. 더 기억이 잘 남으실 거라고 추측이 됩니다. 시험 문제는 20문제 정도 출제가 될 거고요. 서술형은 3문제에서 5문제 정도 출제 예정이고 15문제 정도는 객관식으로 출제가 될 예정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할 내용은 프랜차이즈인데요. 프랜차이즈의 개념, 프랜차이즈의 종류, 그리고 프랜차이즈 사업자의 지정, 프랜차이즈 본사의 설립, 그리고 프랜차이즈의 장단점, 그리고 독립 점포 창업과의 차이점들, 그리고 프랜차이즈 관련 법률들, 프랜차이즈 계약 시 꼭 체크해야 되고 가맹점 계약은 또 어떻게 하는 것인지, 프랜차이즈의 기본 조항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프랜차이즈에 대해서 연구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제품을 우리가 기획을 하고 개발을 한 후에 이 제품을 어떻게 유통할 것인가를 정하게 되죠. 그렇죠? 물론 제품이 당연히 기획 개발 단계 전부터 유통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며 마케팅은 어떻게 진행될 것이며 또 가격 선정부터 해서 타겟 등등을 우리가 고려한 후에 제품이 기획이 될 거예요. 그래서 앞부분에서 우리가 살펴봤었던 내용들은 그 제품이 생산돼서 출시되기 전 그 단계에 대한 부분들을 분석하고 연구하는 내용을 같이 공부를 해봤고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제품을 개발해서 생산을 할 때, 생산한 후에 프랜차이즈라는 유통의 한 채널을 통해서 제품을 릴리스 할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유통 채널을 통해서 제품을 시장에 선보일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거듭 이번 학기 내내 드렸을 텐데요. 좋은 제품을 만든 거는 당연히 기본적인 것이고요. 이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강조가 되는 게 마케팅이거든요. 사실은 제품력이 좀 떨어지더라도 마케팅이 잘 된 제품들은 소비자들로부터 사랑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제품력은 다시 더 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할 정도로 그 제품을 어떻게 유통하고 제품을 어떻게 마케팅하느냐는 사실 화장품을 기획하고 개발하는 단계에서 아주 핵심이면서 빼놓을 수 없고 화장품의 제품력보다도 더 우위에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학기 내내 우리가 화장품을 직접 만드시는 수업은 있으시니까요. 이 잘 만들어진 화장품을 어떻게 마케팅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프랜차이즈라는 것은요. PPT 2페이지에 있고요. 그리고 교재로는 513페이지부터 514페이지에 그 정의 내용이 있습니다. 프랜차이즈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의 상품 공급, 조직, 교육, 영업,
관리, 점포 개설 등의 노하우를 브랜드와 함께 제공하며 사업을 영위해 나가는 형태입니다. 즉, 프랜차이즈는 프랜차이즈가 프랜차이즈를 사는 사람에게 프랜차이즈 회사의 이름, 상호, 영업 방법 등을 제공하여 상품과 서비스를 시장에 판매하거나 기타 영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며 영업에 관하여 일정한 통제를 지원하고 이러한 포괄적 관계에 따라 일정한 대가를 수수하는 계속적 채권 관계를 의미한다라고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즉, 협력 사업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고요. 프랜차이즈의 장점은요, 뒤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프랜차이즈의 장점은 실패의 위험이 적고요. 비교적 손쉽게 개업을 할 수 있고요. 대량 구매 분배에 따른 경비를 절감할 수 있겠죠. 상상이 되시죠? 또한 높은 판매 수익을 기대할 수 있고요. 다점포로 인한 경쟁력 확보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프랜차이즈 창업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점차 늘어서 제대로 서비스를 제공 못하는 그런 가맹 본부들도 늘고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프랜차이즈 관련 법규가 좀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자, 프랜차이즈는요, 1863년 미국의 재봉틀 회사인 싱거에서 처음 시작이 되었고요. 프랜차이즈를 오픈을 하고 내가 상점을 그 가맹 본부로부터 받게 되면 가맹비라는 게 있고요, 보증금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인테리어 비용, 그 다음에 초도 상품비, 로열티 등이 비용이 발생이 됩니다. 프랜차이즈는요, 종류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 의한 종류가 있고요. 영업 범위에 의한 프랜차이즈의 종류가 있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 의한 종류로는 직영점형이 있고요. 프랜차이즈형이 있고요. 임의 가맹점형이 있고요. 조합형 체인 사업이 있습니다. 자, 영업 범위에 의한 프랜차이즈의 종류로는 국내 그리고 해외 국제 프랜차이즈가 있습니다. 자, 더 구체적으로 나눠보면요. 제조업자와 소매상 유형이 있고요. 또 제조업자와 도매상 유형이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도매상, 소매상 프랜차이즈가 있고요. 네 번째로 서비스 회사, 소매상 프랜차이즈가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요. 교재 517페이지에 보면 그 정의가 나와 있는데요. 제조업자, 그 다음에 소매상 유형은 제조업자가 프랜차이즈 본부가 돼서 소매상을 가맹점으로 참여시킨 형태입니다. 즉, 큰 조선회사가 자동차를 생산하면 가맹점인 자동차 딜러들이 자동차를 판매하는 방식을 이야기를 합니다. 일종의 대리점 같은 형태가 되죠. 자, 두 번째로는요, 제조업자 그리고 도매상 유형이 있어요. 제조업자 도매상 유형은 제조업체가 프랜차이즈 본부가 돼서 도매상을 가맹점으로 참여시킨 형태입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코카콜라, 펩시콜라 등의 기업이 음료수 원액을 생산해서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한 도매상들에게 공급하고요. 도매상들은 원액을 음료수로 만들어서 완제품을 소매상들에게 독점 판매하는 형태를 이야기합니다. 자, 세 번째로 도매상, 소매상 프랜차이즈는 도매상이 프랜차이즈 본부가 되고요. 소매상들은 가맹점으로 참여시킨 유형으로서 PC 및 주변 기기들을 판매하는 소매상 체인인 그런 컴퓨터, 플라자 이런 것들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손쉽게 소비자들이 이용하는 유형인 서비스 회사, 소매상 프랜차이즈는 프랜차이즈 본부가 가맹점에 운영된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형이고요. 매우 다양한 형태의 프랜차이즈 조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미국 자동차 대여 산업의 대표적인 기업 있죠. 뭐 아비스, 헐츠, 그 다음에 뭐 패스트푸드점에서는 맥도날드, 스타벅스, 아웃백 스테이크, 뭐 피자헛, 호텔 같은 경우에는 뭐 하얏트, 홀리데이인, 메리어트 호텔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예로는요, 교촌이나 BBQ 등이 있겠죠. 이 서비스 회사와 소매상 프랜차이즈의 장점은 소비자들이 그 명성을 인정하는 브랜드죠. 뭐 스타벅스나 뭐 맥도날드나 피자헛 이런 그 명성을 인정하는 브랜드이므로 사업의 위험성이 낮습니다. 하지만 단점은 개업 시에 자본이 많이 들어가고요. 가맹점이 자신만의 장사를 해볼 기회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네 번째 서비스와 소매상의 유형은요, 첫 번째로 프랜차이즈 본부 입장에서 보면 장점이요. 프랜차이즈 본부 입장에서의 장점은 첫 번째로 사업 확장을 위한 자본 조달이 용이하죠. 왜냐하면 프랜차이즈들 그 업자들이 본사에게 뭐 로열티랄지 아니면 가맹비랄지 이런 것들을 제공하기 때문에 자본 조달이 용이합니다. 두 번째로 공동으로 대량 구매를 통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규모의 경제라는 것은요, 하나의 제품을 한 사람이 구매하는 것보다는 10사람이 10개의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라는 거죠. 한 사람이 A라는 제품을 구매를 할 때는 1,000원이었다라면 10개를 구매를 했을 땐 어떻게 되나요? 가격을 우리가 협상할 수 있겠죠. 10개나 구매하니까 개당 900원씩 주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규모의 경제에 달성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각 가맹점에서의 개별적으로 촉진 활동을 하는 것보다 공동 광고는 적은 비용으로 많은 광고를 실현할 수 있으니까요. 이것 역시도 규모의 광고, 그죠? 경제적인 거죠. 효과적이고요. 광고를 한 업체에서 제가 프랜차이즈가 아닌 개인 업체라고 했을 때는 저 혼자만을 위한 사업을 위한 그런 광고를 송출을 해야 되죠. 그런데 10개의 프랜차이즈 체인점이 있다라면 하나의 광고를 10사람이 n분의 1로 광고비를 부담할 수 있기 때문에요. 더 효과적입니다. 네 번째로는요. 본부가 직접 영업을 하진 않죠. 누가 영업을 하나요? 프랜차이즈 업자들이 하겠죠. 그래서 본부가 직접 영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또 다른 프랜차이즈 패키지 개발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게 됩니다. 또한 직접 영업을 하지 않으니까요. 영업비가 절약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노사 문제에 있어서도 조금 더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자, 프랜차이즈의 그 본부 입장을 봤고요. 본부의 장점을 봤고요. 자, 가맹점에서 봤을 때 가맹점의 관점에서 보면요. 장점으로 첫 번째, 최소의 투자로 효율적이고 안정된 사업을 운영할 수 있죠. 물론 그 사업의 종류에 따라서 프랜차이즈를 맨 처음에 오픈을 할 때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업종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우선 혼자서 뛰어드는 것보다는 전문적으로 체계적이고 기술적으로 안정된 그런 본부의 지시대로 움직이면 되기 때문에 처음 시작하는 분들에게는 안정적일 수는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프랜차이즈 본부가 개발한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의 그 위험이 최소화될 수 있죠. 자, 세 번째로 본부에서 경영 노하우를 전수받고요. 브랜드 인지도를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교촌 치킨이 있고 그냥 박성화 치킨이 있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브랜드 이름이 있는 교촌 치킨을 조금 더 신뢰를 하기 때문에 사업 위험을 프랜차이즈는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요. 본부에서 경영 노하우를 전수받고요. 브랜드 인지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으니까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간에 걸쳐서 가맹점을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신뢰도가 또는 신용도가 높으니까요.
네 번째로는요, 본부가 공동 집중 구매를 통해 상품과 원재료를 공급받기 때문에 품질과 가격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선은 본부라는 큰 집단이 이 상품에 대해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요. 예를 들면 이거죠. 교촌치킨 내지는 BBQ 치킨, 그 외에 뭐 내내 치킨 등등등 우리나라에는 정말 많은 치킨 프랜차이즈가 있죠. 이런 프랜차이즈들은요, 우선 생물인 닭을 선정을 할 때 각 가맹점 주인들이 그 생닭을 계약을 해서 납품을 받지 않고요. 본사에서 한번 검수를 거친 후에 가맹점으로 가기 때문에 품질에 대해서, 그리고 대량으로 본사에서 매입을 하고 그리고 각 가맹점으로 보내는 그런 공동구매, 공동 집중 구매를 하기 때문에 가격 면에서 그리고 품질 면에서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자, 다섯 번째로는요, 가맹점은 회계 처리 또 상품 개발을 본부에서 대신해서 관리해주기 때문에 어떤 거에만 집중할 수 있죠? 판매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요, 문제점도 있죠. 그 문제점으로 보면요, 첫 번째로 가맹점 고유의 점포 운영이 불가능하죠. 그죠? 뭐 점포 디자인, 상품 계약, 개발, 또 판매 전략. 예를 들면 뭐 이럴 수 있잖아요. 뭐 내내 치킨이라고 합시다. 지금 크리스마스니까 내내 치킨 한 마리를 사면 한 마리를 더 드려요 라고 각각의 가맹점에서 마음대로 그런 판매 전략을 세울 수도 있는데,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 일반 점주들은 가능하죠. 그런데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본부와의 협약이 있어야 되고요. 뭐 예를 들면 서울 지역 아니면 경기 지역 해서 돌아가면서 뭐 예를 들어 그런 치킨 한 마리를 사면 뭐 9시부터 뭐 12시까지 한 마리를 더 드립니다 라는 이런 판매 전략을 본사와 협의하고 각각이 그런 점포 운영을 할 수는 없습니다. 또 두 번째로 단점을 보면요, 문제점은요, 가맹점이 탁월한 사업 수완에도 불구하고 이익 극대화의 제한에 직면하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상품 개발이나 판매 전략들이 본사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이익을 최대한 만들고 싶어도 제약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한 이유로 사업의 융통성이 부족해지고요. 가맹비나 로열티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부실하고 건전하지 못한 프랜차이즈 본부와 가맹을 계약했을 때는 공동 파산의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뉴스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가맹점주가 가맹 본부에 가서 가맹을 합니다. 그리고 이 본부 자체가 굉장히 어트랙티브하게 매력적으로 제안들을 하죠. 그래서 가맹비를 모두 받습니다. 그리고는 파산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가맹점의 점주들은 같이 공동으로 파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가맹 본부를 선택할 때는 신중해야 됩니다. 자, 프랜차이즈 산업의 특징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교재로는 521페이지입니다. 자, 프랜차이즈 산업에는요, 주요 6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가맹점의 독립성을 이야기하죠. 가맹본부와 가맹점의 자율성이 인정, 독립된 이윤의 흐름을 보장하게 됩니다. 자본을 달리하는 독립사업자들이 상호 협력하면서 동일 자본하에 있는 체인 형태의 경우와 유사한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둘째로 제품이 동질하죠. 독립적인 경영자와 사업 주체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소비자들은 시스템 전체를 동일한 것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렇죠? A라는 곳의 지역의 BBQ 치킨과 B라는 지역의 BBQ 치킨의 맛은 같다라고 인식을 한다라는 거죠. 여러 지역에서 영업 활동을 하지만 본사는 모든 지역에서 품질의 동일성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어느 지역에서 구입을 하든 구매를 하든 품질의 확신을 가지고 소비자들은 소비를 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협동성입니다.
환경 변화를 적절히 반영해서 유연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게 됩니다. 파트너십 형성에는 신뢰와 몰입이 필수적이기 때문이죠. 자, 네 번째로 낮은 불확실성입니다.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확장은 현지 시장에서 밝은 가맹점 사업자를 통해 이루어진 경우가 많으므로, 그러니까 그 현지 시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밝죠. 잘 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 시장 정보의 부족에서 생기는 의사결정에서의 불확실성을 추가 비용 지출 없이 감소시킬 수 있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 소자본 창업입니다. 가맹점들은요, 적은 투자로 가맹본부 시스템이 지니고 있는 브랜드 자산, 그리고 경영 노하우 등을 자신의 사업에 인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사업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프랜차이즈의 문을 두드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여섯 번째로 시스템적 관리입니다. 시스템이 잘 돼 있죠? 가맹본부의 자원과 역량이 핵심 성공 요인이 되고, 그래서 시스템을 유지 또 관리하고 환경 변화에 신축적인 마케팅 전략, 또 가맹점주들을 교육시키는 프로그램 등등을 잘 갖추고 있기 때문에 시스템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랜차이즈 산업의 특징 6가지를 살펴봤어요. 자, 그러면요, 프랜차이즈 산업이 성장할 수 있었던 역사적 그런 배경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프랜차이즈 방식이 여타 사업 방식에 비해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가맹점 모집을 통해서 급속한 성장이 가능합니다. 그쵸? 예를 들어 최근에는 바나프레소 그 커피 보시면요, 굉장히 성장을 했죠. 그죠?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카페베네 이런 프랜차이즈들도 카페베네가 하나 있는 것보다는 여기저기에서 카페베네가 가맹점이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되면서 사람들은 더 관심을 갖게 되고요. 그것 자체가, 그러니까 가맹점이 생기는 것 자체가 광고 효과가 되고 브랜드의 네임 밸류를 높여주는 그런 이유가 되기 때문에요. 급속한 성장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급속한 성장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가맹점들이 가맹을 했다라는 얘기잖아요. 따라서 자금 조달이 유리합니다. 또한 가맹점에 의한 위험 분산이 가능하죠. 또 규모의 경제에 아까 말씀드렸죠. 대량 생산 등을 실현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프랜차이즈가 성장할 수 있었던 주요 배경 보면요. 소비자가 편의성과 품질의 일관성을 선호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소비자는 보다 잘 알려지고 믿을만 하면서 편의적인 브랜드를 구매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프랜차이즈가 성장할 수 있었던 거고요. 또 세 번째로는요. 프랜차이즈는요. 개인의 소자본 창업을 가능하게 하는 매우 유용한 수단이 됩니다. 그래서 개인 소비자들이 쉽게 소자본으로도 창업이 가능하게 하는 거죠. 자, 네 번째로 프랜차이즈가 성장할 수 있었던 그 배경을 보면요. 제조업 중심 경제가요. 서비스 중심 경제로 옮겨가는 추세이기 때문입니다. 서비스업 프랜차이즈는 소자본으로도 창업이 가능하고요. 개인업의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자, 다섯 번째로요. 전문품의 판매예요. 전문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이었는데요. 전문품의 판매는 전문 지식과 서비스를 필요로 하므로 소수의 잘 훈련된 딜러에 의해서 제공이 됩니다. 자, 전문품을 판매를 할 때는 잘 알고 판매를 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을 가맹 본사에서 교육과 그 다음에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는 거죠. 자, 여섯 번째로요. 해외에서의 프랜차이징이 증가하고 있어서 프랜차이징은 유망한 수출 산업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책 당국의 지원 때문이었는데요. 프랜차이징이 지역 개발과 고용 창출의 지렛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해서요.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프랜차이즈의 업종을 보면요. PPT로는 6페이지고요. 크게 18가지 정도로 18개의 업종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뭐 자동차 관련 사업, 제과 제빵, 빌딩 건축, 비즈니스 서비스, 유아 관련, 교육 관련, 패스트푸드, 숙박, 유지 관리 서비스, 인적 서비스, 인쇄, 부동산, 그 다음에 패스트푸드가 아닌 음식 사업, 그 다음에 식품 소매업, 그냥 소매업, 서비스업, 스포츠 사업, 도소매업 등의 18개의 업종으로 세분화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요, 이 업종별 구분을 18개 업종을 사업형과 그리고 제품 유통형으로 크게 나눌 수 있고요. 내용은 52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사업자를 지정할 때는요. 유통산업발전법 제4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인 사업자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프랜차이즈 사업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프랜차이즈 체인 사업자 지정 신청서에 그 여러 가지 서류들을 필요한 서류들을 첨부해서 시도지사에게 제출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프랜차이즈 창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창업의 사전적인 의미는요, 사업 따위를 처음으로 이루어 시작함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즉, 개인이나 조직이 영리를 목적으로 새로 뭔가를 만들어내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창업은요, 그 창업을 계획하는 자가 사업 아이디어를 갖고 특정한 자원을 결합해서 사업 활동을 시작하는 일이기 때문에요. 창업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사업의 승계, 기업 형태의 변경, 폐업 후 사업 다시 재개 등은 해당이 안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창업이라고 하지 않아요. 자, 사업의 승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상속,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거나 상속을 받아서 그 사업체를 취득한 경우, 또 동종 사업을 계속할 때, 또는 폐업한 타인의 공장을 인수해서 동일한 사업을 계속할 때,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사람한테 넘기는 양수에 의해서 사업을 시작할 때, 기존 공장을 임차해서 빌려서요, 기존 법인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운영할 때, 영위할 때, 이런 경우를 우리는 사업의 승계라고 합니다. 창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 기업의 형태가 변경됐을 때도 창업이라고 하지 않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개인 사업자들이 창업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 개인 사업자들의 그 사업의 규모가 커지면 법인, 즉 주식회사로 변경을 하게 되는데요. 변경을 하는 이유는 우선 세금에 대한 부분에서 자유롭습니다. 개인 사업자의 세금률보다 법인 사업자의 세금률이 더 낮아요. 그래서 개인 사업자로 사업을 영위하다가 사업의 그 캐파가 커지게 되면 법인으로 전환을 많이들 합니다. 단 법인으로 전환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럼 개인 사업자 자체를 하지 말고 법인으로 시작을 해도 되지 않을까? 하지만 대부분의 그 사업자들은 개인 사업으로 먼저 시작을 합니다. 그 이유는 세제가 높지만 얻은 내가 경제활동을 통해서 만들어낸 이윤에 대해서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해요. 하지만 법인의 경우에는요, 그 이윤에 대한 부분을 주주총회를 통해서 사업 돈의 목적이 정확해야 되고요. 돈의 사용의 목적이 또한 이 이윤에 대한 부분이 회사에 재투자돼야 하는 그러한 특수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내가 번 돈인데 내가 함부로 쓸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가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는데, 개인 사업자로 회사를 운영하다가 법인으로 전환을 했다. 이것은 창업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또 A라는 화장품 회사가 있었는데 폐업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창업이라는 걸 합니다. 다시 사업을 개시하고 싶어요. 맨 처음에는 어려워서 폐업을 결정을 했는데 다른 어떠한 이유로 다시 화장품 사업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때 다시 사업 재개를 했을 땐 우린 창업이란 표현은 쓰지 않습니다. 자, 창업 마케팅은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창업자가 특정한 아이템을 개인 소비자와 조직의 목표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교환을 창출하기 위하여 아이디어,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가격을 결정하고 촉진 및 유통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창업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자,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요,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필요해요. 그죠? 창업의 구성 요소 한번 볼게요. 프랜차이즈 창업을 구상할 때 가장 중요한 골간은 창업자 및 창업에 동참한 인적 자원, 창업 아이디어, 시장, 자본 등이 됩니다. 여기서 첫 번째로 창업을 주도하는 창업자의 리더십과 창업가의 정신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창업 투자에 도움을 제공하는 동업자, 창업한 기업에서 창업자와 함께 성공적인 창업에 협조하는 인적 자원들입니다. 두 번째로 창업 아이디어가 되는데요. 이런 창업 아이디어는 특정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여 시장에 팔 것인가를 결정을 해야 합니다. 즉, 우수한 기술이나 사업 아이디어로서 우수한 제품이나 서비스로 생산될 수 있어야 하고, 우수한 제품이나 서비스로서 가격이나 품질에서 경쟁 우위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또한 소비자가 기대하는 것 이상의 가치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시장인데요. 블루오션이든 레드오션이든지 간에요. 제품 및 서비스, 즉 용역, 서비스가 거래되어 가격이 결정되는 장소 또는 기구가 바로 시장인데요. 창업자가 생산한 제품이나 서비스가 수요가 없거나 거래가 형성되지 않을 때는 일단 창업자의 제품과 서비스는 실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 자본인데요. 창업자가 구상한 사업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뜻하고요.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으로 구분이 됩니다. 여기에서 개인과 법인으로 또 나눌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창업의 구성 요소로는 창업의 리더십과 창업가 정신, 두 번째로 창업 아이디어, 세 번째로 시장, 네 번째로 자본이 됩니다. 자, 창업의 절차는요, 사실은 창업을 하기 위해서 창업을 의뢰하고 시장 조사를 하고요. 그다음 점포를 계약하고 아니면 가맹을 계약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개점을 준비하는 이러한 순서를 통해서 창업이 이루어지게 되죠. 자,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특허권과 상표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새로운 화장품을 만들었어요. 어떠한 성분을 내가 개발을 했고요. 화장품 성분을 개발을 한 거죠. 그렇다면 이 개발한 화장품 성분에 대한 특허권과 상표 등록이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요. 중국에서 특히나 횡성한우, 김밥천국, 내내치킨 등 대표적인 상표들은 중국에서 그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중국인들이 자신의 상표라고 현지에 등록을 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들 상표를 되찾으려는 소송을 하거나 협상을 통해 상표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는 아주 황당한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어요. 원래 우리 건데 중국인들이 가서 그냥 먼저 내내치킨이라는 상표를 제가 만들었어요 라고 하는 거죠. 물론 한국에서는 중국인들이 그 상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내치킨은 원래 한국 건데 또는 횡성한우가 한국 건데 중국에서는 같은 상표로 사용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중국에서 선점당한 국내 상표가 1000개가 넘고요. 피해 업체도 600개사가 넘는다고 해요. 이 상표 무단 선점 행위는요, 화장품 당연하고요. 식품, 의류, 프랜차이즈 등 굉장히 많은 산업 분야에 걸쳐져 있습니다. 그 팥빙수 브랜드 설빙 있죠.
설빙은요, 한국 상표에 영문을 추가한 상표가 중국에 이미 등록이 돼 있습니다. 특히 그 한국 드라마가 중국에서 인기를 끌면서 협찬 상품이나 드라마에 등장한 상품의 브랜드를 먼저 선점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치킨이 대표적인 예인데요. 한국 드라마를 본 중국인들 사이에서 치맥의 인기가 높지만 정작 국내 치킨 업체는 그 상표를 선점당해서 중국 진출에 애를 먹고 있고요. 국내 치킨, 교촌 치킨, 땡큐만 치킨 이런 주요 치킨 브랜드는 이미 중국에 짝퉁 상표가 범람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허청은요,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서 국내에서 사업을 해도 해외 진출을 염두에 둔 상품 전략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해외 진출에 대비해서 한글뿐만 아니라 영문과 진출하려는 국가의 현지어로 된 상표까지 확보해 두는 게 좋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화장품을 개발하고 기획을 하고 그리고 상품을 출시를 하게 되면요, 꼭 상표 출시 전에 상표라는 것들이 만들어지면 아무도 모르잖아요. 맨 처음에 내가 만든 오산이라는 상표라고 합시다. 그럼 이 오산이라는 상표를 아직은 아무도 모르죠. 왜냐하면 제품이 나오지 않았고 내가 말을 했다 그래도 그래요. 말을 해서 누군가 그거를 듣고 먼저 상표 등록을 할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품이 출시되고 나서 그 상품명을 인지하기 때문에요. 내가 이 상표를 남들이 차용하지 못하도록 특허권 내지는 상표권을 미리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특허권은 뭐고 그러면 상표권은 뭐냐면요. 특허권은 기술적 사상의 창작물을 일정 기간 독점적, 배타적으로, 즉 남들이 쓰지 못하도록 소유,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자, 발명은 산업상 이용 가능성, 신규성, 그러니까 참신해야 되고요. 진보성 등 요건을 갖추어야 비로소 권리로서 등록할 수 있으며 그 등록을 위한 출원 절차는 특허청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즉, 내가 뭔가를 발명했어요. 상표도 마찬가지죠. 내가 뭔가를 새로 생산해냈다라면 이걸 가지고 우선은 신규성이 있는지 특허청에서 살펴볼 거예요. 아무도 만들지 않았던 제품인지 또는 아무도 쓰지 않는 그러한 명칭인지를 보고요. 특허청에서 특허권이라는 걸 주게 됩니다. 그리고요. 또 이제 상표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상표라 함은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해서 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 뿐만 아니라 위 각각의 색채를 결합한 것을 말합니다. 자, 상표권은요, 상표를 권리로 보호함으로써 수요자에게 상품의 출처를 명확히 하게 해서 상품 선택을 잘 하도록 도와주고요. 상표를 사용하는 자에 대해서는 자신의 상표의 지속적인 사용으로 업무상 신용을 얻게 되고 또 상표의 재산적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상표권이라는 것을 설정하고 보호 및 규제에 관하여 규정한 법률이 됩니다. 자, 우리가 그 오산이라는 제품이 오산이라고 하기에는 좀 얘가 그렇고 그럼 박성화라고 할까요? 박성화라는 상호를 정했어요. 상표명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남들이 이미 박성화라고 브랜드 네임을 정했는지 안 정했는지 또는 내가 A라는 성분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 A라는 성분을 화장품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내가 최초일까? 라는 궁금함이 들 수 있죠. 그죠? 그러면 당연히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요. 키프리스라는 그 특허 정보 넷이 있습니다. 키프리스를 통해서 국내 산업 재산권을 확인할 수 있고요. 또 그 상표명 이미 만약에 박성화라는 상표를 누군가가 등록을 한 상태인데 나도 그냥 박성화라는 거를 쓸래 라고 한다라면 상표권에 저해를 받게 되겠죠. 하지만 제도적인 장치에 불과한 거는 맞습니다. 특허랑은 조금 달라요. 자, 특허 같은 경우도 내가 이거를 특허를 낼 수 있는지 없는지
이 특허를 받은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요, 키프리스를 통해서, 왜냐하면 특허권과 상표권을 가진 모든 자료들이 여기 안에 다 있기 때문에 뭐 박성아 아니면은 뭐 개똥구리 라고 한다라면, 그렇다면 그걸 입력을 하면요, 누가 몇 년도에 이미 특허권을 등록을 했는지, 상표권을 등록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창업자들은요, 흔히들 3C, 그러니까 3C라는 분석을 합니다. 소비자, 경쟁자, 자사 등을 분석하는 건데요. 두 가지를 살펴볼게요. 자사 분석은 창업자 본인이 되니까